자, 그러면 이제 간념론 역사학자를 이제 볼게요. 이 간념론 역사학자는 이제 랑케의 어떤 반대에서 그 당시 이제 나왔던 학자들인데 주의할 건 간념론 하니까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자가 아니라 그 철학자의 영향, 간념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많이 듣는 크로체나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랑케 역사관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학문의 이해와는 근본적 구별의 역사의 고유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정하는데 그러면 랑케는 일반성을 강조하진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랑케를 비판했지만 요거 부분은 랑케를 비판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주로 누굴 비판? 신실증주의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념론자들이 이제 상대했던 것은 랑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실증주의자도 싸웠어. 신실증주의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포퍼나 햄페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실증주의 반을 받아들였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뭐냐면 아니, 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실증주의는 이제 개별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논리 실증주의는 그 개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과학적 보편성을 이제 법칙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역사학을 뭘로 보는 사람이냐? 자연과학의 한 일종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런 신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비판에서 역사학은 자연과학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학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법칙성이 아니라 그 역사의 법칙이 아니라 내면적인 역사 이해의 고유성을 강조하겠다. 역사의 이해 내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은 자연계의 사건을 연구한 외면이고 역사는 역사의 사건의 인간의 행위는 내면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외면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선 상대적 외면보다는 어디를 더 강조한다는 거죠? 내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의 어떤 그 뭐냐면 이런 것들 과거의 행위자의 사고를 강조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강조한다. 물론 좀 의미는 다르지만 크로체와 콜링우드와 각기 여기에서 이제 현재의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뭘 이제 하냐면 이건 랑케를 염두에 둔 거죠. 앞에 여기까지는 신실증주의와 관련된 거고 여기는 랑케를 염두에 둔 건데 랑케가 어떻게 얘기했죠? 랑케는 그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데 초점 맞췄죠. 근데 이걸 죽은 역사로 생각하고 지금 역사에게 의미가 부여된 역사, 이런 현재 역사 이런 것들 강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과거를 다뤘더라도 결국 현재의 목적과 표에 따라 다른 거야. 그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에서 이제 소통을 되게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통을 강조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런 현재 목적에 따라 역사는 사실 치사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다뤄도 결국 현재 역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크로체를 이제 보죠. 자, 크로체는 이제 그 크로체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역사의 논리를 구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철학적 역사학의 목적은 인간 정신 이해로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학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철학적으로 이제 규명하고 역사학의 목적은 인간 정신 이해,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자, 여기에서 사상의 역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때 이제 사상의 역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한 거죠? 역사가 입장에서. 결국엔 역사적 행위자의 해석 부분은 역사가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거야. 이게 사상의 역사예요. 역사가의 어떤 생각이 반영됐다. 근데 이제 콜링우드도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죠. 근데 이때 사상의 역사의 의미가 달라요. 이건 역사가의 생각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역사적 행위자들이 고려할 점들을 사상의 역사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고려할 때 선택할 점 고려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사상의 역사고 여기에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가 생각한 것이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행위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를 할 때 역사가의 생각이 곧과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거고
그 콜링우드의 사상의 역사는 역사적 행위자가 할 때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들을 사상의 역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사실 현재 역사가에 관심을 뒀고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를 비판하죠. 이때 죽은 역사는 뭐죠? 관심이 없는 역사들 랑케의 연대기적 역사를 얘기하죠. 어떤 사실만 나열하는 연대기적 역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그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은 그 어떤 역사가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콜링우드를 이제 볼게요. 자, 콜링우드는 여기 뒤에는 이제 의미가 없고 사상의 역사를 이제 좀 봐야 돼요. 자, 이건 노란 책하고 이제 뭐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이때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 행위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들 사상의 역사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상의 역사를 뭐냐면 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적인 측면이야. 팩트야, 팩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고, 이건 외면이죠. 어떤 사건, 사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동기죠. 이건 뭐예요? 내면, 이유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현재성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면 이거 연결돼 있죠. 역사나 과거 사건의 상상적 재구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역사적 행위자를 알려면 역사적 행위자가 처해져 있는 뭘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팩트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객관적 사실을 알려면 뭘 통해서 아는 거죠? 사료를 통해서 아는 거죠. 사료. 예. 그래서 이제 사료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사료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사료 중에 여기 보면 좀 왜곡된 것도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죠. 이걸 메꿔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형적 사상이다. 예. 그래서 선형적 사상은 주어진 증거부터 논리적으로 영역해서 하는 건데 이 선형적 사상이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뭐의 삽입, 보관 많이 들어봤죠. 요게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선형적 상상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갖고 쇠창살이 있어요. 쇠창살이 있는데 요 바깥에 보니까 나뭇잎들 이렇게 쇠창살에 가져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잘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나뭇가지 그 중간중간에 나뭇가지 연결됐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걸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자친구하고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 배워서 그런 걸 느껴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알잖아. 이런 것들이 경험 이전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는 거. 선천적 상상이야. 그것에다가 이제 플러스 자료만 갖다 붙이면 증거만 갖추면 이것이 보관과 삽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천적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 객관적 팩트에 빠져 있는 내용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외면을 파악하고 나서 두 번째 신문은 이제 이렇게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는 뭐냐면 재사고와 재현이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건 내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가 이제 객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아는 거. 이걸 재사고와 재현이야. 그러면 재사고와 재현의 차이점이 뭐냐? 책 읽다 보면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남색 책에 나와 있는데 일단 재사고와 재현은 뭐냐면 갑자기 따로 재사고가 일어나고 재현이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재현은 뭐냐면 재사고는 뭐냐면 일단은 행위자의 사상이 무엇인가 역사가 아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지만 역사가 테오도시아 법전인데 요때 어떤 황제가 칙령 앞에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요 법령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걸 머릿속에 떠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사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역사에서 팩트는 아니죠. 그걸 자료와 함께 뭐냐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재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사고와 재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굳이 개념적으로 구분하자면 재사고는 일단 마음속의 행위자의 생각을 떠오르는 것을 재사고.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이제 자료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 때, 증거를 검증할 때 우리 재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역사 교육의 재현이라는 게 있죠. 또 재현. 재현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어떤 내면을 뭐냐면 다시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걸 재현을. 그래서 우리가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 재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뭐냐면 실제 해보는 거, 추체험 이런 것들 재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재현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여기에서는 제사과 재현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콜링우드는 역사 교육학자의 역사학자예요. 역사 교육학자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은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역사가예요. 그러면 왜 콜링우드 배우냐? 나중에 역사 교육학자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배운 거지. 이 사람은 애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연구 방법론 쪽에서 재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역사 교육하고 관련된 거야. 네.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 요거는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맥락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현 있죠? 재사고는 생각해 보는 거고, 뭐죠?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고, 그 당시 또 상사적 재구성한 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재사고와 함께 같이 하는 게 재현이다. 그래서 재사고와 재현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 떠오르고 나서 거기에 역사적 관련된 증거를 찾아서 검증하는 것이 재현이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되게 제사과 재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예, 잘 보시면. 그래갖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외면과 내면을 왜 알아야 돼요? 역사가. 우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입장인가요? 현재 역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역사는 뭐죠? 현재 역사죠. 현재 역사.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네. 그래서 이제 간접론자는 랑케가 과거를 강조한 데 반해서 얘네들은 뭐죠? 현재를 강조하고 있고 랑케가 사실만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플러스 의미를 부여한 데 강조하고 있죠. 신실중주의는 뭘 강조해요? 법칙성을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죠? 랑케 그 개별성을 강조하죠. 개별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있다. 그래서 간접론자들은 한편은 랑케와 싸우지만 또 한편은 논리 실증주의와 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자하고 싸우는 부분은 노란 책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두 개의 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주의할 것 간접론자라고 해서 머릿속에 내피셜로 역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사료 분석과 비판을 하는 거야. 다만 이건 랑케를 받아들였지만 뭘 비판하다. 랑케가 너무 개별적이고 외적인 것만 따진 거야. 외적인 것만 따지고 사실만 따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락파를 보죠. 자, 요때부터 이제 신사학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신사학 계열인데 이 아날락파는 이제 대표적인 신사학 계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날락파도 1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 쭉 있어요. 예. 그래갖고 좀 지적 배경을 보면 이 아날락파는 일단은 어디죠? 프랑스죠. 원래 이 프랑스는 랑케, 독일 랑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마르크스의 구주주의 이제 어떤 관점을 받아들여서 만든 게 아날락파야. 근데 거꾸로 이 아날락파가 다시 독일 역사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뭐냐면 독일의 사회경제학파야. 예.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자 랑케의 정통을 바탕한 독일의 역사학 이론과 방법론을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의 정통을 타파를 포방하고 사건과 개인 중심의 어떤 정치사, 사건사 흔히 반대. 이건 누굴 비판한 거죠? 랑케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에 뭘 도입을 하냐면 구조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구조. 구조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구조는 뭐예요? 이거는 남색 책에 나와 있죠.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와 아이고 미끄러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하는 거야. 아이고.
예,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 시각자 같은 거 있죠. 자, 유형은 뭐 그 뭐냐면 이익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중농주의라고 묻잖아요. 중농주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가 부여된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중농주의. 중농주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익이라든지 유용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양론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심,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조라고요. 이 구조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인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면 아나락파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아나락파의 계보를 보면 1세대 학파는 뭐 드르켄, 베르는 이제 이 아나락파는 아니고 그 영향을 미친 프랑스 사회학자고요. 그 페브로와 브루크가 이제 1세대 학파예요. 그리고 2세대 브루델 있죠.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해.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했는데 자본주의와 물질문명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죠. 그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학파가 있어요. 신선사를 강조하고 그다음 4세대 학파가 이제 어디와 연결되는 신문화사와 연결돼요. 신문화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거는 브루델을 중심으로 2세대 학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브루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거 이름을 외워두세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기 지속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예전에는 산업혁명 연구할 때 산업혁명 그 당시에만 연구했어. 그러니까 뭐 18세기 후반때 그 시기만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300년 전의 역사부터 15세기 때부터 거슬러 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바다를 이제 비유해서 제일 밑에 있는 심해를 이제 본 거예요. 심해를 물질 문명이야. 물질 문명을 봤죠. 물질 문명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의식주로 구성돼. 우리가 먹고 그래서 자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조금씩 변화돼서 그 다음에 중간층 교환 경제를 형성했고요. 결국에 교양국이 발전돼서 뭐가 발전됐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발전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본주의의 표면적인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 밑바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원동력 이걸 보고 이걸 구조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형성된 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뭐죠?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장기 지속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역사를 장기 지속의 역사. 그래서 장기 지속의 역사는 그 뭐냐면 새로운 역사적 사건의 시간 설정이 20년, 30년이 아니라 보통 한 300년에서 400년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리고 이때 강조된 것이 구조죠.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넓은 하부 구조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지리적 환경, 기후적 조건, 사회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하부 구조가 우리의 이제 뭐냐면 역사의 한계 내지 제약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란 눈에 보이는 밑바닥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다? 물질 문명이나 일상생활이 다 깔려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 변화가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하고 또 자본주의를 제약하고 뭐냐면 그 한계를 지어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본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이 연결돼서 두 개가 뭐냐면 같이 연결된 게 구조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구조와 장기 지속 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나락파의 특징은 고집된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의식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래서 조직된 집단의 사회 내 인간을 이제 하죠. 개별적인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속해 있는 조직을 전체를 강조했죠. 집단을. 그리고 의식주 같은 일상적 물질 문명에 더욱 관심이 있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 인물보다 무명의 대중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인데 신사학은 이제 아까 이제 아나학파를 제외하고 이제 근데 여기는 아나학파도 있지만 여기는 일단은 아나학파는 아까쯤에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신사학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마르크스 역사 인식인데 이 마르크스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하고 이제 비슷한데 자, 그렇지만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되게 영향을 미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는데 실제로 되게 영향을 미쳤어요. 뭐 진시황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의 그 역사 인식에 보면 사적 유물론, 뭐 계급 투쟁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유물론인데 이 사적 유물론은 뭐냐? 자, 사회를 움직이는 것을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도 맞죠? 그래서 상부 구조는 뭐예요? 정치, 예술, 뭐 문화 이런 등등 있고 하부 구조는 뭐죠? 경제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어. 상부 구조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밑바닥 하부 구조.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 있죠. 마르크스가 정치 경제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 거지. 내가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인간의 존재의 구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뭐죠? 자본가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연한 말인데 그래서 하여튼 정치 경제학 어떤 서문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항상 그 밑에 하부 구조인 그런 경제에 의해서 종속됐다. 그리고 경제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산 도구죠. 그래서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 도구도 갖다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이 나죠. 우리가 5단계 발전 과정이 있죠.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생산 도구를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죠. 자본주의의 생산 도구는 뭐 자본이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고 못 갖고 있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죠. 그래서 결국에 둘이 싸워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뭐죠?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그다음 공산주의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마르크스 역사의식인데, 자, 그러면 연구 방향을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이 연구 방향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학의 역사학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조한다. 이 말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조적 마르크스 입각하면 뭐냐면 노동자는 꼭 노동자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본가는 자본가 의식을 이게 결정된다는 거야. 결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걸 환원되지 않고 꼭 그것만 있어야 돼.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노동자는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 자본가는 자본가 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데로 환원되지 않고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결정적인 거야. 그래서 한 가지로만 딱 비교돼야 돼. 한 가지 원인이. 자, 그래서 이제 해서 그 결국에 이 관점에는 구조적 마르크스 관점에서는 결국엔 계급 구조와 계급 투쟁을 강조하죠. 유물론에 입각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후에 비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녹색책에 남색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걸 이제 교육학에서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어요. 예. 보면 보수당 찍는 거 지금 미국의 보수당 찍는 사람들 되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누가 찍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빈곤층이 뭐냐면 그 공화당을 찍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수당을 찍어. 근데 좀 약간 중상층이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민주당 찍고 노동당 찍거든. 그럼 어떻게 설명해? 당연히 노동자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공화당 찍고 민주당 찍고 그 다음에 노동당 찍어야죠. 그거 일치되지 않은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꼭 가질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노동자지만 자본가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있는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저기 폐기 주어도 항상 2번 찍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의식이 꼭 뭐냐면 경제적 구조에 종속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구정된 것이 환원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뭐죠? 가능성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노동자면 노동자 의식 가능성이 있는 거지. 꼭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꼭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영향을 보면 랑케 1차원적 역사실주의, 팩트만 강조하는 그는 밑에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팩트만 강조하는 걸 극복하고 역사적 구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보이는 원동력, 이런 구조를 강조하는 걸 되게 한다. 그래서 역사적 설명력, 관념론적 틀을 유물론적 틀로 대체시켰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예. 근데 최근에는 또 이걸 보면 구조보다는 뭘 보면 팩트 체크를 또 강조하더라고. 예, 되게 팩트 위주로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사회사를 보죠. 사회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독일에서 60년대에 들어왔는데 이건 거꾸로 이제 아날라파에 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서로 주고받아. 랑케사에 반발해갖고 그 뭐가 나왔어? 아날라파 나왔잖아요. 근데 아날라파에 또 영향을 받아갖고 독일에서 또 뭐냐면 나타나는 게 사회사야. 그래서 이 사회사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계층의 갈등, 노동문제, 도시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아날라파 구조사에 영향을 받아갖고 사회사는 그 사회 그 역사의 다양한 분야 중에 한 부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정치사, 경제사,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사라는 건 어떤 분은 노동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술 측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 측면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사회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어요? 전체를 못 보죠, 유기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 영역 외에도 다른 거와 서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뭐냐면 사회구조사예요. 사회구조사. 그래서 이 사회구조사 관점이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반영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붕당정치론이죠. 붕당정치는 정치사만 보는 게 아니죠. 정치사 밑바닥에 뭘 보죠? 사회경제적 변화상도 같이 보죠. 이 사회경제적 변화가 붕당정치를 어떻게 발생시켰고 붕당정치를 어떻게 말폐화시켰는가. 이걸 같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의 조금한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사처럼 이걸 전체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보는 게 사회구조사다. 독일에서 나왔고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다? 아날라파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영국의 역사학 중에 보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부터 역사, 노동사를 강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좀 계급사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사라는 게 뭐냐면, 부르주아 문화와 또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노동자 집안에 있어도 자기 자식은 노동자 안 시키죠. 어떻게 하든, 저기 부르주아나 사무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동자한테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다른 문화가 또 있어요. 그들만의 문화가.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화적 환경 때문에 노동사를 상당히 강조했고 아래부터 역사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사회학적 방법론을 많이 도입을 했다. 그래서 양적 방법론이나 질적 방법론 같이 도입을 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것이 공사 기출로해서 이게 노동사 아래로부터 역사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어요. 자, 미국의 역사학인데 이거는 은근히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녹색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예. 그래서 그런 거 읽고 나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카는 알아야 되죠. 이거 유명한 사람이죠. 니에치 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간념론하고 실증론을 뭐냐면 타협을 한 거죠. 간념론은 뭘 강조하죠? 현재를 강조하죠. 그다음 실증론은 과거를 강조하죠. 예, 랑케 실증주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실증은 사실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의미를 강조하죠. 사실과 의미를 타협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 했죠. 역사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역사나 역사가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부당 상호 과정이다. 그 다음에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간접론과 실증론 동시에 타협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에치카예요. 예,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가 그 책 있잖아요. 예, 유명한 책 있죠. 근데 그걸 끝까지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 이에치카는 예전에 한번 걔까지 기출에 언급했고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상식적인 선에는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상식적인 거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시몽드 몽프레인가 그 사람이 이제 제2의 성인가? 그래서 그거 은근히 못 쓴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유명한 거니까 제2의 성은 웬만 써야 돼. 그거는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적 사고력을 볼게요. 역사적 사고력. 역사 사고력이 한 두 문제인가 세 문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비중은 높지 않고요. 거기 이제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녹색 책하고 어디냐면 그 어디야 갈색 책인가? 네. 특히 갈색 책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요. 갈색 책 부분이.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을 보통 분류하는 기준이 그 그 김한종 씨인가? 그하고 이제 최상훈 씨인가 그 했는데 여긴 최상훈 씨 껴낼 거야 아마. 그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네 가지를 분류했어요. 연대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역사적 판단력이야. 역사적 하위 범주에서. 예. 그래서 연대적 파악력은 제일 기본적인 거야. 제일 기본적인 거. 시간적 선호 관계를 알아야 되겠잖아. 일단. 그 다음에 역사적 탐구는 넓은 범주예요. 주로 이제 역사적 탐구력을 할 때는 사료 비판 분석 방법 있죠. 이걸 할 때는 하는데 주의할 것은 감정이입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 상상력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 탐구력 할 때는 연대적 파악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료 비판 분석뿐만 아니라 간접이나 역사 상상력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일 넓은 범위야. 그러면 이 역사 탐구력 자체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 자체의 하위 범주 안에서. 왜냐면 특색이 없어. 뭘 물어봤는데 다 포함돼. 네, 그래서 이건 좀 나오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역사학이 사회학과 자연과학과 좀 구별된 그 특징이 있어요. 요 사고력 중에 그 하나가 뭐냐 역사적 상상력이야. 상상력. 그래서 특수성을 강조하죠. 이건 뭐와 구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측면을 할 때는 역사 상상력,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연대의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다 익혔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면 제일 높은 단계가 어디예요?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네, 역사적 판단력. 그래서 이거는 제일 높은 판단력, 궁극적으로 사고방식이에요.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I 뭐야 인공지능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어디야? 판단력이에요. 뭘 할지 어떻게 할지는 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판단력조차도 AI가 해버리면 뭐야? 인류는 멸망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판단력 자체가 상당히 높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위 범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뭐냐면 그 큰 그 하위 범주가 있고 또 작은 단위의 하위 범주가 있고 갈색색 기준 보면 또 사고 기능에서 또 하위 기능이 있는데 요 네 가지 큰 범주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때 역사적 탐구력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한 직감과 감정익 같은 역사 상상력도 넓게 보면 역사 탐구력 안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역사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뭐냐면 하는데 역사 상상력은 다른 사회학과 역사학과 구분되고 왜 역사적 상상을 하겠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왜 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메꿔주는 거야. 왜냐면 사료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표하기 위해서 메꿔주는 게 뭐냐? 역사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 안에는 뭐 우리가 아는 보관이나 삽입이나 감정이입이나 역사적 재해석이나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예. 그래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서. 근데 역사 상상력은 하위 범주 측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관 삽입이나 감정이 이런 측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의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문학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의 바탕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의 바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이 있다. 인지적 측면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어떤 증거, 사실의 바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상상력은 어떤 거였어요? 이게 순수한 창작이야. 창조죠. 순수해. 이건 순수하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야. 네.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야. 없는 걸 원래. 근데 여기에서는 문학적 상상이 이게 아니죠. 역사 상상이 뭐죠? 역사 상상은 재창조죠. 뭐냐면 상상을 하되 만들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 소설적 상상력과 뭐가 구분이 되냐. 첫 번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인지적 성격이 강하고, 두 번째는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뭐냐면, 부족한 걸 메꾼 재창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역사 판단력인데, 대개 역사적 하위범주가 나오면 이거 나와요. 그 자체가 나올 때는. 그래서 논쟁과 딜레마 시 의사결정 능력. 예를 들어서 흥성대원군이 개항을 한 것이 개항과 그 세국 정치할 때 세국을 한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역사 연구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수 방법은 역사적 증거를 통해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시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역사의 판단력 관련된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판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하자면 요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할 때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이 실제 수업에서는 이게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길러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연결된 거야. 개념적으로 연결된 거, 그 분리한 거고 실제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다만 왜 이렇게 나누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같이 해야 돼.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 역사학과 맥락화라는 거 나왔죠. 아까 개념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역사학 맥락화는 왜 나왔냐 요거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왜냐 보통 이제 이게 왜 역사적 사고력이 이제 부각이 됐냐면 그 당시 이제 피아제 이론 있죠. 피아제 필랄레 모델에서 역사적 사고를 뭘로 본 거야? 가학적 사고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역사 교육학자 안에서 가학적 사고력과 다른 역사만의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는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 안에 논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종전의 반대쪽 피아제 필랄레 모델 영역 중립이론에서 그 역사 사고를 내세우니까 이 역사 사고력 틀 속에 우리 나름대로 또 뭐냐면 역사학의 독특한 사고력을 강조하는 거냐. 그러면 사고력만 강조하면 돼요? 역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용과 관점이잖아. 역사 고유의 어떤 내용과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강조된 것이 맥락화와 그 다음에 역사 뭐 그런 것들이죠. 저희 이거 뺐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화 역사학이 이제 나온 건죠. 맥락화라는 건 이거야. 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역사할 때 이 사람이 뭐 5단계 발전론에 따라서 역사 사실을 끼워 맞춘 것은 맥락화예요. 근데 역사학은 그 마르크스 관점 자체를 메타 비판하는 거지. 이 마르크스 관점이 어떤 경제 유물학적 관점이고 사실에 맞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조공 채권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재 외양 체제 이런 것들은 이 자체의 관점을 비판한 거야. 그게 맥락화된 관점을 역사학을 통해서 뭐냐 비판을 한 거죠. 요 맥락화된 관점이 지금의 현재적 입장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만들어진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 모른다. 답을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돼. 아이고 답을 미리 말을 한 것 같네. 예,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 생각에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아. 역사과 맥락화는 좀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나오고 한 3, 4년 뒤에 나오겠죠. 약간 적용하는 문제도 여러분은 상관없는 문제인데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의식을 보자. 역사의식. 참 역사의식만큼 상당히 이게 모호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러면 역사 교육에서 역사의식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보통 역사의식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의 역사의식은 역사적 능력 발달이에요. 요게 애들이 그 학생들의 역사 능력 발달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게 역사의식 역사의식인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사회적 역사의식과 심리 역사의식인데 사회적 역사의식은 뭐냐면 이거 연령 발달 단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과 흥미, 어떤 역사의 내용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역사의식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심리 역사의식은 뭘 받아들인 거죠?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 이론. 그래서 이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 이론을 받아들인 심리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예전에도 나왔던 일본 학자가 제시했던 사이토 그 후속 연구들이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만 보면 자 심리적 역사의식은 피아제인데 피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 예전에 파란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갖고 이제 적어놨는데 포기법이 자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역사의식을 계열화시킨 거야.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피아제의 이론을 받아서 1950년대 일본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요거 단계 외워두셔야죠. 고금의식, 강고의식, 예, 고금 상위의식, 상위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강고의식은 옛 것과 현재가 막연한 거야. 구분이 안 돼. 근데 고금 상위의식은 예전과 지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있고요. 여기까지는 피아제 이론에서 어디에 속하죠? 전조작기에 속해. 그 다음에 병천 발달과 인과관계 의식은 어디에 속하죠? 이거 구체적 조작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시대의 구조 의식과 발전 의식은 어디에 속하죠?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죠. 이렇게 피아제 이론을 하는 거죠. 조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그래갖고 구체적 조작은 뭐죠? 자기가 본 걸 직물적으로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자기 감각을 통해서 본 것만. 근데 형식적 조작기는 보지 않아도 추상적 사고를 통해 조작을 시키는 거야. 개념화시키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다른 데에서는 보통 다른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보통 하는데 보통 역사과에서는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이렇게 나오려면 적어도 언제 때 중학교는 넘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연령지체 발달의 어떤 바탕이 되죠. 이것도 연령지체 반영했는데 이렇게 이제 있다. 이거 순서 쓰라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위의식에서 상위의식으로 발달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냐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역사의식을 정태적으로 파악해. 뭐냐면 예를 들어 강고의식에서 뭐 고금상위의식, 변천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면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발달을 끌어올리는 뭐가 필요하죠? 원동력 방향을 확장시키는 걸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끌어올려서 한 단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세월이 그냥 해결해 주는 거야.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발달 단계를 끌어올리는 원동력과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어떤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근데 사회적 역사의식은 뭐냐면 얘네들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 역사 접근의 태도와 방법, 역사의식 토대를 고쳐야 되는 판단. 이게 쉽게 말하면 역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발달된다? 역사의식이 발달된다는 거야. 그게 나이 먹는다고 해서 발달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류젠의 역사의식이죠. 사이토의 역사의식은 달라요. 예. 류젠의 역사의식은 발달 단계의 이론을 피아제 이론에 끌고 왔어. 그렇지만 이 류젠의 역사의식 뒤에 하겠지만 발달 단계 이론은 그 단계 자체는 끌어왔지만 이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흥미나 관심도 그 다음에 얼마나 내용을 파악하냐 사회적 역사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이토 이론, 사회적 역사의식, 류젠의 역사의식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류젠의 역사의식을 이제 볼게요. 류젠의 역사의식. 예. 이게 예전에 12년 기출문에 나왔고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21년도 거의 9년 이렇게 넘어가죠. 되게 9년이나 10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 또 예전에 문제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건 이거는 영역 고유인지론이에요, 영역 중립인지론이에요. 영역 고유인지론이에요. 인지론. 다만 피아제의 뭘 받아들인 거죠? 피아제의 단계 개념을 받아들였어. 단계 개념. 그리고 연구 방법론 개념을 받아들인 거야.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 단계가 연령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용에 얼마나 습득하에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사회적 역사의식이고 영역 고유인지론에 속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일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 특수성을 강조하죠. 특수성.
음, 특성. 그러면 이제 이 유형 4단계 외워두셔야겠죠?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그 어디죠? 구상책인가 입론책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만 남색책 내용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일단 A 부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약간 이제 풀어서 쓰면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A 부족에 이제 영희가 있었고 이게 제가 임의로 말한 거예요. 철수가 있었어. 근데 A 부족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이 철수가 이제 영희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 그래갖고 철수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영희한테 이제 뭐냐면 만약에 내 후손들이 영희 후손들이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꼭 도와주겠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걸 문서로 만들었어요. 예, 문서를 만들어갖고 딱 도장 찍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흘렸어. 몇 대 몇 대 건넜어. 그래서 영희의 후손이었던 왜냐면 지훈이 있고 철수의 후손이 뭐 생활 강일 제 이름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지훈이 이제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해갖고 쫓겨가지고 이제 뭐냐면 경찰이 막 쫓아오니까 이제 강일 집에 가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의해 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판단을 살려줄지 안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도와준 이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정통적 유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철수와 영희 간에 뭐죠? 약속을 해갖고 그 문서를 만들었잖아. 도와주기로. 그러니까 예전에 선조들이 당연히 했으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정통적 유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전형적 유형은 뭐냐면 이 문서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도와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게 있잖아.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뭐냐면 도와주는 것은 뭐죠? 전형적 유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제일 비인간적인데 도와달 지훈이 줬는데 강인은 얘는 법을 어기 때문에 범법자다. 당연히 어떻게 신고를 해야겠죠. 너와 예전에 조상 간에는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관계 단절하자. 상관없다.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게 만들어. 이건 뭐죠? 비판적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가치 체계를 문제하면서 각오가 단절. 예전에 조상들이 약속한 거는 그 필요 없고 지금은 지금이지 뭐 그게 그때가 뭐 중요하냐. 그래 발생적 유형은 뭐냐면 일단은 일단 예전의 가치도 중요했죠. 조상 간의 약속이 필요하잖아. 예전에 선조들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근데 지우는 범죄자야. 그러면 현재 법 체계도 뭐야? 존중해줘야죠. 일단은 오면 신고를 해. 지우는 이제 잡아가게 해요. 경찰이. 그럼 지훈이 이제 하면 이제 잡혀 있으면 구치소에서 이제 영치금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지고 변호사도 대줘. 그래서 예전의 약속을 뭐냐면 지켜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단절시킨 게 아니라 이런 과거와 현재 가치를 단절시켜 현재의 어떤 흐름 속에 뭐죠? 과거의 가치를 접목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적 유형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약간 뭐하고 비슷하면 콜보그의 그런 도덕적 가치 판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 교육론에 보면 콜보그 이론하고 비슷한데 콜보그 이론을 좀 약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색책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정통적 유형은 아까처럼 예전에 조상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역사 의식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연대감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기념적인 공적 연설이라든지 공적 기념비 뭐 이렇게 있고 전형적 유형은 예전에 지켰던 것들 문서는 상관없지만 일단 어려움을 처해진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건 뭐죠? 나는 보편적 법칙이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 속에 일반 법칙을 도출해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형적 유형이고 비판적 유형은 그냥 예전이고 지금이다.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체계를 문제함으로써 과거를 단전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페미니스트 역사 소설 이런 것들이죠. 예. 요번에 이제 여성학이 아니라 여성학 문제가 나왔죠. 예,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엄밀히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 문제인데 나중에 제가 좀 그 얘기를 할게요, 좀. 그다음 발생적 유형은 변화와 발전 개념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적 변화와 도덕적 가치의 유효성에 대한 논거를
하자.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서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위치신 과거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서로 통합하는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훈이 강의에 도출할 때 지훈을 일단은 검찰 집어넣고 애한테 이제 영치금 주거나 변호사 비용 되는 것처럼 과거의 약속도 중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 유형, 정형적 요소,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인데 제일 하위 단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정형적 유형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비판적 유형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발생적 유형이에요. 예. 근데 이 단계가 올라갈 때 연령 발달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내용을 알고 있냐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의 특수성,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구상책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의의를 보면 일단 체계적인 분류고 동태적 성격을 강조했고 역사학습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통해 삶의 지향성을 선차하고 특히 그 안에는 홀보고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남세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상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예, 이거 구상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이 유형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역사적 사고의 특성에 반영돼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구상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빨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이 있어요.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 이거 한 3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원적 배경은 뭐냐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와인버그. 네, 와인버그. 그래서 와인버그의 발견법이라는 게 있어. 발견법. 그래서 발견법은 이제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 역사 상상력을 메꾸는 그 방법을 발견법이라고 하는 사회 비판 방법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드레이크가 종전의 역사적 사고력의 논의가 너무 이론적이다.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역사적 사고력의 변천 과정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생각의 습관 기준이야. 이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남세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출처확인, 학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 예.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와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불러일으켰어. 그래갖고 이거 와인버그나 드레이크 이론의 출처확인 아니냐. 근데 출처확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는. 자, 출처확인은 일단 요건 이론적인 부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출처확인은 첫 번째 한 게 매일 나오는 게 출처아니에요. 매일 나오는 게 출처확인이에요. 요것밖에 안 나왔어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거 보면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당시의 어떤 상황, 사료가 누구 것인지 그 의도를 검토하는 거. 예를 들어갖고 뭐 조선사 일제시대 때 만든 조선사 신뢰성이 확 떨어지죠. 왜? 일제 그 총독부가 어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 의도 자체가 그거 알려면 뭐야? 출처확인이 필요한 거야. 예. 그다음 학증은 뭐냐면 사료가 있으면 여러 사료가 똑같은 그 사실을 기록한 사료도 A 사료, B 사료, C 사료인데 각기 달라.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료와 연결돼서 교차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최대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알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할 때 뭐냐면 학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들이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켜서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거야. 상당히 이건 뭐예요? 역사적 능수성이 필요하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제 상당히 역사적 이해 수준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학증이라는 단계고 맥락화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뭐냐면 파악을 하는 거야. 이걸 맥락화라고 하는데 유추적 맥락이 있고 언어적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유추적 맥락이라는 것은 동시대인들과 비교해 특정한 생각과 주장이 어떤 위치에 차지했는가를 파악을 하고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 언어에서 어휘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유추적 맥락은 예전에 뭐 어떤 이제 신강지역을 둘러싸고 뭐 그 당시 해방파하고 뭐 세방론자들 대립 가정 이런 것들이었고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동시대에 이런 거 유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다음 언어적 맥락은
예를 들어 동시대에 있어도 뭐 그 서양의 노예와 그다음에 조선의 뭐 노비 뭐 이 의미가 다르죠. 이런 것도 이제 언어적 맥락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맥락하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거야.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따라서 유출 맥락과 얻어주는데 비교적 사고는 현재 입장에서 보는 거야. 현재에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관점 A라는 관점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떤 B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C라는 관점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요번에 노예제 문제에서도 노예제 문제를 인종차별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죠. 요런 건 다 비교적 사고예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출처확인, 확증, 맥락과 비교 사고 네 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어디다? 출처확인. 거의 대부분 되게 출처확인 나왔어. 세 번에 거쳐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심층학습에서는 뭐가 있냐면 미국 역사교육위원회 또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사실과 측측 그 다음에 증거와 주장 사이의 차이 인식 이게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면 그 여기에서 이제 그때 뭐야 마르코 폴로하고 이분 바투타의 이제 원나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오지선단 문제였는데 나머지는 다 드레이크 이론이었는데 요것만 뭐냐면 드레이크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참고하라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식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요거 나오기는 좀 힘들고 이거 나오면 거의 틀리지 뭐. 예.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 여기 이제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그 뭐냐 질문 내용 이건 출처하게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항상 나오는 감정이입이야.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상적 감정이입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 그거 못 쓰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합격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게 진짜 딱 떨어지는 게 일상적 감정이입. 예. 그냥 성향적 설명 이건 그 단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상적 그 감정이입인데 자, 일단 감정이입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이입의 두 가지 측면을 아셔야 돼요. 의사소통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있어요. 인지적 요소는 뭐냐면 이거는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야. 맥락적 지식을. 네. 맥락적 지식은 뭘까요? 팩트죠. 팩트는 어디를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을 통해 감정이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사료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춘추가 대하성 함나 때 요번에 나왔잖아요. 이게 검은책 예문이 나왔는데 대하성 나왔죠? 함나 때 사이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 그 삼국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는 해석이고 김춘추가 대하성 함락 소식을 들으니까 하루 종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앞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김춘추가 지금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게 아니죠. 속은 뭐야? 자기 딸과 사이가 죽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잠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해석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나름대로 이게 뭐야?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거 대개 보면 역사학에서 이 감정이입이란 것은 이 인지적 요소야.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럼 정의적 요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맥락적 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감정이 있는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때 사람도 이렇게 아플 거야. 현재적 관점을 보는 거지. 예. 그러면 정의적 요소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인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보조적으로 사용하냐면 일단은 사료가 충분할 때는 괜찮아. 근데 사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사에서는. 예를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러니까 저기 구석기인들의 사고방식 할 때는 없잖아. 있어도 뭐야 뼈 조각, 뭐 이런 돌 조각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요 정의적 요소가 좀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은.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지적 요소고 그 다음에 보조적은 뭐다? 정의적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감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했고 역사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과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뭐다? 인지적 성격 강하지만 부분적으로 뭐다? 정의적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니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전제 조건. 그래서 니는 여기 이제
니의 감정이입에 갖고 있는데, 니는 요 감정이입의 그 종류뿐만 아니라 뭘로 또 유명하냐면, 요번에 나왔던 일상적 감정이입죠. 니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한, 니와 어슈비라는 사람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가야, 이 사람이. 예.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 첫 번째, 보편성. 우리와 과거 사람들은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들. 그렇지만 과거의 생각은 현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통성은 과거의 생활 형태가 역사적 자신과 개통적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합리성은 과거 사람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합리성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 입장에서 비합리적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남들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감정이입 종류 4가지 나왔어요. 자, 능력의 감정이입은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증거와 충족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특별한 능력. 이건 뭐냐면 신기야, 신기. 예. 그래서 저기 보면, 타로나, 그러니까 신점할 때 꼭 보면 내가 생각하지, 말하지도 않는 채 맞히잖아. 근데 참,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는 잘 맞히고, 현재는 잘 맞히거든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온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능력 감정인데, 근데 이건 역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성취로서 감정이 이제 중요한데, 행위자가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느끼고, 획득하는 거 아는 거,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위자 감정을 영향을 고려하는 거. 요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냥. 우리가 시틀러의 생각, 그냥 아는 거죠. 공감할 필요 없죠. 큰일 나죠, 이걸 알면. 자,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냐? 인지적 성격 대강을. 역사적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데, 증거를 토대로 이게 사유를 바탕으로 상상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의 믿음, 목적, 가치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 감정이입에 무슨 측면이 강하다? 인지적 측면이 강하다.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할 능력이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감정이입을 행위자의 사회집단에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가 무엇이냐 아는 가정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부족의 생활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 지역에 들어서 그쪽 사람들 결혼하고 거기에 생활을 직접 해봐. 그 의미를 깨닫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죠. 예, 가정 감정.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보잖아. 뭐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지 그 집단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가정의 감정인데,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역사적 감정이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성향으로서 감정이 뭐냐? 합리성을 전제다. 이 합리성 왜 전제를 하냐면, 일단은 어떤 행위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했다는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일단 이때는 왜 하냐면 사료가 분명하면 그걸 추론할 수 있는데, 사료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위했다고 보고 뭐냐면 우리 입장을 이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의적 측면이야.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일단 성취로서 감정이입을 할 때 주지만 자료가 부족할 때는 일단 그 사람들 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우리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뭐냐면 성향으로서 감정이다. 이거 보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이해와 관련 있는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니까 성향으로서 감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근본적인 게 뭐죠? 성취로서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과 동일시는 뭐야 이거는 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면 아니죠. 예. 그래서 공간과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했지만 다만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고 그런 감정이 절제를 느낀 거는 공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경우가 자주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틀레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공감할 수는 없잖아. 왜 공감할 수 없죠? 정서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공감해? 예. 그러니까 공감은 일시적인 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역사의 감정이 아니에요. 동일시도 그렇고, 예, 동일시는 특히 안 되죠. 이 동일시는 뭐예요? A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도 뭐냐면 그것을 뭐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새가
운다고 생각하죠. 이거 다 동일시야. 이거는 미학이나 문학적인 어떤 감정이입이지 이런 것들은 역사의 감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교수학습법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역할극이에요. 역할극. 역할극. 여기 역할극 감정인데 정확하면 감정이입보다는 이제 뭐죠? 추체험이죠. 감정이입은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고 추체험은 그걸 표현하는 거죠. 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주의할 거는 그런 건 뭐예요? 그냥 개념상으로 구분한 거지 실질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같이 넣어지는 거야. 먼저 머릿속에 떠온 다음에 뭐죠? 추첨해 보는 거죠. 이건 뒤에 얘기하지만 그 교수학습 방법도 같이 넣어져요. 예,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물어봤고 구별하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감정이입의 역사이의 비판. 이것도 예전에 10년도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아마 그 남색 책인가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이제 있는데 아마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야. 자, 일단 역사적 감정이입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뭐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이해를 전제하는데 현재 역사가가 과거 행위자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문화적 환경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사귀더라도 커플티 다 입잖아. 커플티 같이 입고. 근데 미국에선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왜냐 그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문화를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르게 해석할 거 아니야. 얘네는 사귀었다. 진짜 미국에서는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 그런 미묘한 감정들은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포스트 모더니즘 테스트 관점이 뭐냐. 얘네들 항상 말하면 다 언어 표현됐죠. 언어 표현되면 당연히 다 허구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것 자체도 언어 표현됐기 때문에 다 허구라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테스트 논적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감정적 역사이입도 한번 제가 나중에 그 심화 강의 때 기본 심화 강의 때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하여튼 요거 내용 한 4가지 되니까 외워두세요. 언제 나올지 몰라. 이게 2차 기출 10년도 2차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10년이 뭔지야? 이거 벌써 10년이 지났네. 예.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예.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감정의 단계죠. 예, 감정의 단계. 그래서 감정적 사고 활동의 측면에서 단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감정적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자, 사고 활동에서 이제 감정이입 활동을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거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역사적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데 사실 자체만 한 거야. 그래서 1950년 뭐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다. 이건 뭐예요? 재현이에요. 재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콜링우드의 재현과 의미가 다르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재현이라는 말 써도 그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는 그때 맥락에 따라 해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재현을 이제 팩트를 했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일단 팩트를 했어요. 팩트를 파악했어.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니은과 디귿과 연결되죠. 이걸 바탕으로 사학의 맥락적 구성은 뭐냐면 외면을 하는 거야. 간점의 감정의 재구성은 내면을 하는 거야.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에서 뭐 그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소 냉전 구조였고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이 지원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외면은 알아도 뭘 빠졌어? 행위가 내면, 김일성의 내면에 빠진 거지. 근데 이것을 이제 김일성의 내면을 아는 거, 적화 통일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 먹겠다. 뭐 김씨 왕조를 세우겠다 뭐 등등. 자, 이렇게 이제 의도와 동기를 아는 거는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이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이거는 내면은 잘 아는데 외면을 잘 몰라. 그러면 각각 빠진 게 이건 외면이고 이건 내면이고 여기는 내면이 빠졌죠. 여기는 외면이 빠졌죠. 내면과 외면을 서로 합쳐가지고 동시에 파악한 게 뭐죠?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그리고 이제 맥락적 이해라는 것은 역사적 어떤 사실을 바탕 객관적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역사 행위자의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내면이죠.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아는 거. 그것도 근데
일단은 뭐 역사 사실 재현, 사회 맥락적 재구성,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 역사 사실의 감정이입 재구성 명칭을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일단 그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사고활동 특징 역사를 감정이입 이해하는 과정이고 1.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재현은 앞에 이제 2번과 4번의 어떤 행위에 있던 역사의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여기 번호가 좀 잘못됐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그 남새책에 있는 내용을 그때 적어놨는데 요게 2번하고 4번, 1번은 뭐지? 1번은 기획이고요. 2번, 4번은 니은, 디귿, 니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과 디귿의 사고활동을 종합해서 뭐에 도달하는 거죠? 니은의 사고활동을 도달하는 거예요. 네. 외면과 내면을 합쳐서 니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부분만 물어보면 쉽게 풀리는데 암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좀 약간 어려워. 그건 제가 이제 총괄평가 문제에서 계속 그걸 이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정이입적 단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감정이입 단계에서 이제 5단계로 나누죠. 결합 있는 과거, 고정관념 단계, 일상적 감정이입은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되게 적용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가끔씩 이제 명칭 쓰라는 게 나와. 근데 명칭 쓰라는 거 지금 2번 나왔거든요. 2번 다 뭐죠? 일상적 감정이입이야. 일상적 감정. 이거 그냥 주는 것 같았어. 느낌이. 그래서 결함 있는 과거는 아예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뭐 태아뉴스가 뭐 기독교를 탄압을 했다. 기독교 왜 탄압했냐? 그거는 뭐냐면 아예 그 뭐냐 감정 그 당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한 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무조건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결함 있는 과거죠. 근데 이제 고정관념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과거의 모든 행위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간섭적 정형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현상의 다양한 접근 대신 획일적인 접근 해석이나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의 이해 불가능한데 이건 뭐냐 사실을 그 자체로서 이제 연구를 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탄압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항제숭배 안 해서 그렇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맥락도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어떤 사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보고 걸러내 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을 봤어. 근데 이것을 지금의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 예전의 가치관은 지금의 가치관을 보죠. 일상적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되게 시대착오적 이해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상적 감정이죠. 그래서 행위와 제도 등을 특정한 상황의 증거에 이해하고 과거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상적 감정이입은 좀 필요가 있어. 왜냐면 맥락적 감정을 곧바로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5개념이라도 지금의 관점을 동원해 갖고 얘기를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이해되면 이제 맥락적 감정을 해가지고 좀 5개념 수정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맥락적 감정을 나오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은 그 맥락적 감정이 비슷하지만 특정 요인만 주목해 과거사의 행위에 이해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데 한 가지 요인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트라누스의 기독교 탄압을 그냥 뭐냐면 뭐 우상숭배나 뭐 이렇게 그 뭐죠? 우상숭배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병역 거부 이것만 본다. 근데 그 외에도 마술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야간에 집회를 예배를 받다 이런 것도 다 법에 걸리는 거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것은 뭐다?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맥락적 감정이입.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락적 감정이입만이 역사적 감정이입이다. 요걸 이제 보는데 그 개념을 보면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상황과 행위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과거의 제도와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를 통해 하는 역사적 이해 기능이고요. 공간과 동일시가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은 역사적 감정은 과거인데 일반적 생각 속에 들어간 역사 이해고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와
과거의 상황과 행위자의 성향을 보면서 과거의 제도나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 등을 아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사색, 어떤 사고력을 통해 상상력을 통해서 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뭐 개념 물어보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어떤 역사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적용하는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개념을 안개서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보고 풀어보셔야 돼요. 적용하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총괄평가 문제 되게 많이 적었어요. 모의고사 문제.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게 능력이 뭐냐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 이제 설명 방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 들어가기 전에 좀 표를 보면요. 자, 여기 있는데 이제 형상을 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외면이고요. 이쪽 부분은 내면을 강조하는 건데 외면을 강조하는 방법에서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 이제 강조되죠. 과학적 설명 방식은 특징이 뭐냐면 역사학을 뭘로 보죠? 가학으로 봐. 네, 동일하게 봐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실증론. 요때 실증론은 논리 실증론이에요. 논리 실증주의자죠. 그래서 있는데 이 논리 실증주의 대표적인 게 포포와 햄펠 그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포포가 기본으로 해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햄펠의 기납적 설명,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그 다음에 설명 스케치, 상황적 설명 다 어디에 속하냐면 그 가학적 설명 방식에 속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가학적 설명은 영역 법칙, 기납적, 발생적까지 이제 가학적 설명이고 설명 스케치와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보조적인 거고 자율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내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해석학의 감정이 이런 것도 있고 요거를 이제 간접론과 해석학과 간접론 그러니까 해석학이죠. 그와 과학적 실증론자들이 서로 결합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총괄과 합리적 설명 방식이야. 예. 총괄은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고 합리적 설명은 간접론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합리적 설명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드레이죠. 드레이는 간접론자가 아니에요. 이는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분석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만 이제 간접론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간접론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간접론자들이 제일 중요시인 그게 뭐야?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일단. 그래서 두 번째는 낮은 단계 일반화는 인정했어요. 법칙성. 그러니까 앞에 포괄 법칙성을 부정했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는 인정했다. 약간의 도식은 인정했어. 우리가 드레이 이론 보면 도식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건데. 근데 간접론자는 도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 개별적인 걸 강조하는데 무슨 도식이 있겠어. 그래서 드레이 이론의 특징은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건 남색책이 있고요. 낮은 단계 일반화를 인정했다. 포괄 법칙은 부정하도,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최대한 누구 입장에서 썼죠? 간접론자 입장에서 썼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설명 방식에 넘어가는데 이때 설명 방식은 뭐냐면 일반적 설명 방식이 아니라 가학적 설명 방식이야. 가학적 설명. 자, 가학적 설명 방식은 그 역사적 설명 방식을 뭘죠? 자연과학적 설명 방식과 동일하게 보고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포포와 햄펠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예요. 랑케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포포와 햄펠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역사 철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연과학 철학자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자연과학이라는 건 어떤 각 학문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연구해주고. 예. 근데 그 중에 역사학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반발한 거야? 간접론자들이 반발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드레이하고 아니 포퍼하고 햄펠을 역사학자로 잘못 착각하신 분인데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렇지만 이제 역사 교육학의 뭐냐면 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있는데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누가 주장했죠? 예. 여기 포포가 주장했어. 포포. 예. 포포가 주장했는데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포포가 주장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햄페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받아들일 때 어쩌면 좀 약간 사회 형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변형해서 받아들인 게 통계적 확률적 설명이에요. 통계적 확률적. 근데 남색 책에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게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뭐가 주장이냐면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 누구야? 그 햄펠이 주장했다고 이런 식으로 햄펠이 그 정리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영역적 법칙적 설명 햄펠이 주장이 아니에요. 그 노란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 포퍼가 주장한 거를 그걸 재정리해서 제시한 게 통계적 확률적 설명이야. 그래서 그때 한 편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 통계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적 이 세 개를 묶어서 포괄 법칙이라고 했어요. 포괄 법칙.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통계적 확률적 설명을 이제 좀 볼게요. 통계적 확률적 설명, 기납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통계적 올 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사건들 관계에 가지고 있는 사건들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개연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가 주어졌을 때 설명될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예. 그리고 통계적 형태의 어떤 법칙들이 특수한 성향적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위해 높은 확률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문이 있는데, 자, 설명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괄 법칙은 어떤 C, L, E가 있어요. 그래서 C는 상황을 얘기해요. 상황, 어떤 상황. 그리고 E는 뭐냐면 여기 결과야. 근데 C와 E가 있으면 그냥 진수이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법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칙적 설명이나 기납적 설명이나 그 다음에 설명 스케치나 기본적으로 CL 이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사항도 있어요. 존슨의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이건 그냥 상황이죠. 초기 진수이죠. 근데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이 못하네.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맞았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이건 뭐야? 법칙이죠. 그러니까 요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포괄 법칙이 돼요. 근데 이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자,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이 문장 때문이죠. 그러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연쇄 상균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페니실린 맞을 때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는 거는 뭐죠? 이거는 개연적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역 법칙적 설명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적 설명이다. 기납적 설명이죠. 예. 그러므로 존슨의 회복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LE 구조지만 L 부분이 법칙 제시할 때 개연적으로 설명한 것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적 확률 제시가 어렵다. 뭐 일반적으로, 자주, 보통, 가능성 높다. 그 다음에 경향이 있다. 이게 뭐 정확히 뭐냐면 측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 정근대 역사 소설에도 그랬죠. 뭐 10중 8구가 그렇다. 그 10중 8구인데 그러면 8, 90%다 그렇다. 뭐 죽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장된 것 뿐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보죠. 발생적 설명도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죠? C, L, E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황이 있고 L이 있고 E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 차이점이 뭐냐면 이 롤이 법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상황마다. 그래서 법칙 1, 법칙 2, 법칙 3 있고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명시되지 않고 뺀 거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CLE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 법칙적인 성격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은근히 이제 좀 약간 객관식 기출대 한두 문제 나왔는데 좀 보면 자, 특정 사건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때 되게 좋아요. 전쟁의 진행 과정이나 혁명 과정이나 예를 들어 1차 세계 가정들, 2차 세계 가정들,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들 이렇게 쓰면 명예혁명이나 이렇게 진행 과정 때 좋고 그래서 특징은 단계가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되었지만 단계 연결 인과적인 성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단계마다 뭐가 있죠? 법칙성이 쭉 있고 요게 명시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암시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어적 법칙성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 있지만 단계마다
명시되어 있다는 거, 단계마다 있고 이것이 암시화되어 있다는 이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사건들의 어떤 연속적 진행 과정, 그래서 왜 할 때는 되게 많이 이용된다. 프랑스 혁명 기원이라든지 1차 세계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연결되며 역사적 흐름의 형성과 혁명과 전쟁의 주로 설명을 할 때 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중간중간 사이에 법칙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면 법칙을 왜 없냐면 없는 게 아니라 법칙이 중간에 빠져 있는 거야. 왜 빠져 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빠져 있다. 그래갖고 이제 유용성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인과관계 중심의 단계적 사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사건의 기원과 최종 발달 단계를 그 계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유용성도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안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발생책 설명 한번 건들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성향 이론하고 햄페의 성향 이론과 드레이 합리적 설명이 있는데 항상 드레이 합리적 설명 나오면 그 다음에 햄페의 성향 이론, 그 다음에 또 있고 거의 공식화 됐어. 요번에 뭐가 나왔죠? 성향 이론 나왔죠. 그래서 이번 년 드레이 합리적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자, 그 이론 내용을 보면요. 일단 사실 규명뿐만 아니라 역사적 행위자의 심리과 목적에 맞춰 합리성은 아니야. 요때 합리성이라는 건 뭐죠? 목적, 상황, 수단.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작년에 나왔잖아. 재작년인가요? 예. 그래갖고 그때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 나올 때 그 두 가지 요소들 쓰라고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이고 요게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 신념, 원칙에 초점을 맞춘 목적론적 설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이게 직영 강의 들어온 이유가 뭐야? 목적 있죠? 임용고시 합격하려고요. 상황 보니까 이게 낫다고 해갖고 수단에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목적을 설명해야 돼. 상당히 목적론적 설명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절저한 일이 행위자 자신의 관점. 이게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들어올 때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유예요. 법칙이 아니라 여기 이유다. 법칙의 이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통계적 확률적 설명에서 중요한 건 법칙이죠. 그런데 요게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이유. 왜 요게 왔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임용고시 학교 가려고 상황 보니까 여기 오는 게 북소형 강의 듣는 게 좋아서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이유를 설명하고 목적을 설명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있고 행위 설명 도식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드레이 합리적 설명에는 간접론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간접론자 아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도식. 간접론자 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네들은 도식이 있어. 이건 낮은 단계의 일반화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일반화. 포괄 법칙은 인정 안 해도 낮은 단계의 일반화 인정했기 때문에 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도식과 관련되어 갖고 한번 기초에 언급됐는데 여기 좀 보면요. 행위자 A는 그 C1, C2, CN 종류의 상황이 있다. 행위자 A는 뭐죠?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던 행동에 적절한 것은 X 수단이다. 이렇게 X는 수단임이죠. 목적, 상황, 수단. 이거 외워두세요. 목적, 상황, 수단. 자, 역사교육의 시사점은 이제 있는데 그 역사교육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이 분명한 의식적 행위자의 행위자 계산을 잘 밝혀준다는데 있다. 근데 이 거꾸로 이거는 비합리적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 묻지마 범죄 행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잠재의식, 무의식적 설명은 얘기를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뭐 지하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책을 꼽아놨는데 그 많이 꼽잖아요. 보고 오는데 그냥 보다가 그냥 가지고 나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훔치려고 가지고 내는 건 아닌데 이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냥 내려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설명을 못해.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간접론자들의 영향을 받아. 간접론자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온 거야. 합리적 의식만 설명해. 근데 비합리적이거나 무의식적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인간의 행위의 설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에 관심을 배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여 역사적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 통일성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또 뭐냐면 이 드레의 합리적 설명은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예전에 어디에서 언급됐냐면 누구지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고려 시대 때 그 누가 발견한 모청, 예, 모청의 성형천동 운동 그 할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의사결정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문제점은 이제 합리적 행위만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합리적 행위는 간접론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론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비합리적 행위는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개인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지만 목적과 동기가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그 2년 전에 중학교에 한번 그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부정훈 교사들이 나와버렸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는 계속 고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중학교 애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적응이 하는 게 뭐냐, 고등학교 애들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 걔기더라도. 근데 애들은 합리성이 전혀 없어. 무조건 이제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야. 비합리적이야. 우발적이야. 그런 애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생기부 가지고 얘기해도 안 통해. 그냥 멋대로 써달라고 그냥 하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목적성이 있잖아. 근데 얘네는 목적성이 없어. 그런 애들한테는 아무 애도 안 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동시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향적 설명이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성향적 설명이론이.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건 이제 햄페리 주장했어. 햄페리. 그러면 햄페리 강조하는 건 뭐죠? 인간성의 구칙성이죠. 물론 햄페리나 포포나 인간행의 규칙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구칙성을 도출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 그래갖고 비록 인간의 행위 자체의 구칙성을 논하기는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법칙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합리성을 이제 일반화를 이제 추구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는 인간의 합리성, 목적, 상황, 수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같은 일반적 성향이 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합리성 그 자체도 뭘로 환원시키죠? 그 성향으로 환원시켜. 자,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과거에 계속 합리적 행위를 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도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미래에도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 행위 성향을 갖고 있어. 우발적이고. 그러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거고 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럴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일반화시킬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거냐. 그래서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조차도 뭘로 환원시켜 설명한다? 성향으로 합리적 성향을 환원시켜 설명함으로써 합리성을 비판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향적 설명 이론하면 우리가 이제 햄펠만 생각하는데 햄펠 이전에 이걸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디너야. 이 가디너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실증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해석하고 관련된 해석학자거든요. 정반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중요해. 왜냐하면 가디너와 햄펠의 차이점은 가디너는 개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고 햄펠은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코어테스나 이성계나 이런 사람은 햄펠에게 적용이 안 돼요. 가디너에게 적용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가디너는 갑은 망치를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인이 나쁘네. 그래서 갑은 나쁜 성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사람을 쳤고 지금도 쳤고 앞으로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측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햄펠이 이걸 보면서 비판했어. 뭘 비판했냐면 가디너는 한 명이죠.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잖아. 이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디너 같이 나쁜 성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지만 뭐냐면 묶어야지만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햄펠은 가디너를 다시 정리해서 일반 법칙을 해서 그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화가 안 돼. 이거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까지 붙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요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분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일반 법칙이 통하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뿐만 그와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일반 법칙을 도출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상황까지 합쳐가지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성계라든지 코어테스나 이런 얘기는 엄밀히 햄펠의 이론에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가디노에서. 근데 개화파라든지 그런 것들은 급진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적용했죠? 햄펠의 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론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집단 성향을 분석할 때 있다. 그래서 A는 C 종류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A는 합리적 행위라는 성향이 있다. 여기 주의할 건 합리적 행위 때문에 이게 합리 설명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키포인트야. 방점이. 합리적 행위조차도 뭐냐?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어디까지? 가디노 이론인데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합리적 행위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A 같은 합리적 행위라는 사람을 묶었죠.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시종류의 상황은 변함없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맨날 나와. 요번에 문제점 뻔해요. 상황이 넌 나오면 거의 문제점이야.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격적 특징이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도식화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거 설명해서는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비슷한 개인의 성향과 성향으로 그 제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다. 왜냐면 아무리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도 군대에서 고참이 뭐라고 했다고 고참을 좁힐 수는 없는 거죠. 예. 잘못하면 뭐해? 영창 가잖아. 잘 손해잖아. 예.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라도 자기가 취해진 목적과 상황 속에서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시킬 수 없다. 뭐인데 요거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인간의 가치 태도 및 성격 특징이 판단 패턴이 있다고 가정해서 인간의 역사적 행위 도시가를 설명하기 힘들다. 그리고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도 제각각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요번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이론인데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제가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네요. 어이구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그 강의는 제가 그 부산 모임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